시의 메시지, 그리고 시는 어떤 개념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시는 왜 쓰는 걸까? 이거 한번 읽어볼게. 여름이 마지막 악을 쓴다. 나는 달콤한 여름 과일을 더 조릴 수 있고 그대들에게 바다를 허락해줄 수도 있다고. 출발을 재생하는 주유소의 은빛 철 간판에나 엄마 손 꼭 붙잡고 발끌며 가는 어린애의 까만 정수리이나 버스 좌석에 달구어진 유리창에서나 할 것 없이 저를 알린다. 이윽고 달에게 몰려 아침 가을 공기에 무력해질 것을 알면서도 끝끝내 한낮에 자신을 애처롭게 뽐내고 있다. 나를 지우지 말아달라고 온 몸으로 열을 내고 있다. 해도 모진 9월 말은 다시 능청스레 하늘 천장을 멀리도 보낸다. 그 빈 곳은 파란 가을 공기를 부어 채우리다. 9월 말. 이 시를 한번 읽어봤어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기분이 들어? 어떤 정서가 전달이 돼? 정답을 맞추려고 하지 마. 정답은 없어. 그냥 우리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뭔가 전달받은 게 있을 거란 말이지. 어떤 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객관식으로 한번 줘볼게. 시를 쓴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아니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아? 그치?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이런 정서를 우리가 따뜻해요 거기?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그런 정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애증이라는 정서가 있어. 애증이라는 정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증오라고 하는 게 같이 있는 거잖아. 러브 앤 헤이트잖아. 그걸 우리는 긍정 정서라고 할 것이야, 부정 정서라고 할 것이야. 그러니까 되게 감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 되게 양상이 다양하고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복합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요즘 현대시가 좀 어려워졌다라고 해가지고 시어들을 분석을 할 때 이거는 긍정적이야 동그라미, 이거는 부정적이야 세모,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그런 문제풀이법이 어느 정도는 되게 통용이 되고 있단 말이지. 근데 나는 그게 되게 시를 오히려 이렇게 꽃가를 쓰고 보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이 시는 내가 봤을 때 뭔가 그냥 여름이 지나가는 데에 대한 감상을 그냥 자기 쭉 나열을 하고 있고, 그 대상을 약간 애정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도 느껴지면서, 그러면서도 약간 시간이 지나가는 데에 대한 아쉬움도 조금은 느껴지면서 그런 기분인 것 같아. 기분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지. 이거 내가 쓴 거야. 내가 쓴 시야. 그래서 내가 이제 시인이니까 시적 화자가 어떤 정서라고 시인조차 얘기할 수 없어. 그리고 이 시어가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뭐 예를 들어서 출발이라고 하는 게 진짜 디파처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그 누구지? 아주 멀리까지 가고 싶어. 김동률 그 노래를 재생해주고 있는 건지 주유소에서 그것만, 그러니까 이 시행만 가지고서는 너무 중의적이라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라고 보기가 어렵단 말이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기가 주어져서 이 시의 화자는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런 이제 배경을 설명을 해준다면 거기에 입각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분위기가 조금은 더 약간 생동감이 있는 느낌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우리 머릿속에 그런 그 BGM이 깔리게 되니까, 배경음악이 깔리게 되니까. 그리고 뭐 애처롭게 뽐낸다, 뭐 지우지 말아달라고 온몸으로 몸으로, 이런 거를 되게 처절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전체적인 게 약간은 그냥 그 여름이 지나가는 데에 대한 감상을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네거티브하다라고 이 시어만 보고 표시를 해버리면 문제를 틀리게 되겠지.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건 나는 그래서 전체적인 감상을 먼저 가지고서, 그리고 그걸 느끼는 한국어를 쓰는, 한국어가 모국어인 우리들을 믿어. 그러고 나서 그 보기에 입각해서 문제를 푸는 시선을 탑재를 한다든지, 그러고 나서 이제 얘네를 해체를 하는 작업을 해가겠지. 여기다가 기억을 붙여놓고, 그런 은빛 철간판은 실제로 시적 화자가 보고 있는 대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들이 나오면 그때 가서 얘네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잔 말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보다 보면
진짜 중요한 흐름을 못 잡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의 정말 중요한 정서나 주제 같은 걸 제대로 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돌아가는 거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꽃가루를 쓰고 그 조그마한 구멍으로 보려고 하는 거나 다를 바 없게 된다는 얘기지.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 자, 나는 이렇게 시를 읽는 관점을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 먼저 누가 썼나? 일단 시인이 썼겠지. 근데 그 시 안에서 누가 얘기하고 있나? 그리고 2번째로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나? 시에서의 그 말을 하는 사람이. 3번째로 그럼 그 얘기를 왜 할까? 왜 할까? 그리고 하필 왜 그런 방식으로 썼을까? 이거를 내가 옆에다가 정리를 해줄게요. 먼저 누가라고 하는 이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적 화자가 있고 그 뒤에 시인이 숨겨져 있는 거겠지. 그치? 2번째로 누구한테라고 하면은 이제 청자가 설정이 되는 것인데, 이 청자에 대한 말을 하는 태도 또한 같이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어조라고 부르는데, 시에서 이 어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화자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청자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랑 연결이 되는 게 어조예요. 또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왜 썼을까라고 하는 거야. 왜 썼을까가 결국에는 시의 주제예요. 시의 주제. 그리고 이 시의 주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것이냐면 메시지라고 하는 걸로 부를 것이고, 시의 주제는 시 안에 있는 거지. 근데 시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시인이 왜 이런 메시지를 주고자 했을까라고 하는 작품을 쓰게 되는 동기서부터도 우리가 고려를 할 거야. 그래서 시 안에 있는 내용, 시 내부에서 하고 있는 주제, 그리고 이 시라고 하는 것을 창조해낸 사람이 왜 연필을 들게 됐는지, 왜 글을 쓰게 됐는지의 그 메시지까지도 함께 고려를 할 것이다. 이중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시적 화자와 시인을 분리해서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시인, 시의 주제, 내부의 주제, 그리고 그것을 쓰게 된 그 동기까지도 우리는 파악을 할 것이고, 4번째, 하필 왜 그런 대상에 꽂혀가지고 썼을까? 하필 왜 주요소에서, 하필 왜 9월 말에 대해서, 하필 왜 어린애 정수리를 등장시켰을까? 이런 것들. 하필 왜 그렇게 썼을까라고 하는 것은 시어가 담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하고도 연결이 될 것이고, 왜 그 대상을 가져다 썼지? 왜 그 재료를 썼지? 그리고 시의 형식적인 부분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표현 기법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표현 기법은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부터 많이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의인법, 아니면 객관적 상관물, 아니면 감정이입, 아니면은 수미상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 기법이고, 조금 더 고등학생 수준으로 넘어가 보자면 서리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약간 서사적인 구조라든지, 시간 순서에 따라서, 아니면은 공간적인 이동에 따라서 그런 시점 변환 같은 것들도 결국엔 시상의 전개 방식도 결국엔 표현 기법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까지 개념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를 읽을 때 시적 화자가 누군지, 시인이 왜 그런 시적 화자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왜 그 사람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를 했을지, 누구한테 청자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지시가 되고 있는지, 제시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 글을 보는 그냥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그냥 독자가 청자인지, 그리고 왜 썼을까, 그것을 시를 왜 쓰게 됐을까, 시의 주제랑 그리고 집필 의도, 작품을 쓰게 된 의도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하필 그렇게 썼을까? 왜 그런 대상들을 등장시키고 왜 이런 표현 기법을 써서 했을까?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해보자면, 나는 시에 대해서 가르칠 때 약간 영화 감독을 떠올려 보라 그래. 영화 감독이 제한된 돈을 가지고, 투자를 물론 받겠지만 제한된 돈을 가지고 일단 주인공을 누구로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부터 엄청 고민을 하게 될 거잖아. 조금 비싸더라도 A 배우를 쓸까?
아니면 조금 저렴하고 연기를 진짜 잘하지만 인지도가 안 좋아가지고 티켓 파워는 약한 B배우를 쓸까?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할 거란 말이지. 그리고 두 번째로 씬을 막 바꿀 거잖아. 그러면 그 스태프들 데리고서 그 장소를 세트장이든 아니면 장소를 섭외하든 그 씬을 가지게 되는 그 씬을 촬영을 하게 되는 것들 하나하나가 다 엄청 큰 비용이란 말이야. 근데 도대체 왜 하필 그게 필요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돼. 그리고 그 관점을 시에다가도 적용을 시켜볼 수 있어. 왜 시인이 시적 화자를 예로 설정했지? 왜 시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고 왜 하필 그런 대상들을 등장시켰고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영화를 생각해보면 조금 더 쉬운 것 같아. 이런 것들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그래서 오늘의 우리 수업 목표는 먼저 시를 전체로서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그 감정 같은 것들이 사실 되게 타당한 거거든. 뭐 요즘 AI가 많이 발달을 했다고 하지만 그 복잡 미묘한 인간의 감정 같은 것들까지는 미미킹을 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평가원에서 보편적인 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거쳐서 이 나이가 돼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를 나이가 돼서 이 글을 읽으면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어떤 정서가 있고 그것을 우리는 감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게 있다는 것을 평가원도 인정을 하는 바 있단 말이야 최근에.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어떤 논리는 말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걸 보면 누구나 그렇게 느껴 그게 보편적이야 라고 하는 것이 더 빠른 경우들이 있어. 그리고 먼저 전체로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감이라고 하는 힘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되지. 문제를 풀 때 그 시어가 왜 이 설명으로 합치가 되는지 왜 이게 맞다는 뜻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지. 왜 이 선지의 뒷부분이 왜 틀린지 왜 맞는지를 판단할 때 시를 쪼개서 보는 방법도 우리는 연습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시를 읽을 때 아까 얘기했지? 누구한테 왜 썼을까? 왜 하필 그렇게 썼을까를 스스로 질문해 가면서 시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를 보는 이중시선. 이중시선 뭐예요? 먼저 시적 화자가 누군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주제가 뭔지 그리고 두 번째 시를 왜 그렇게 시인이 썼을까 하는 그 더 밖에서 조금 더 거리를 두고 보는 이중시선을 우리는 체화를 하고 그걸 통해서 시의 메시지를 구체화할 것입니다. 네 번째, 발문과 선지가 묻고자 하는 게 뭔가를 고민하고 답을 고를 건데 객관식을 주관식처럼 풀어본다. 이거는 그냥 수능에 전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야. 우리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독서 수업 때도 들어갔었던 부분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첫 번째 시예요. 또 한번 쭉 읽어볼게. 다 읽었지? 응. 어때? 어떤 마음인 것 같아?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어떤 감정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나는 너희들이 이제 지금 그 다리와 목소리를 바꾼 인어공주 드림을 내가 깜빡했어. 나는 이걸 보고 뭐가 느껴지냐면 뭔가 되게 약간 절실하다? 절실함? 약간 절박함? 뭔가를 강하게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 일단. 그래서 지금 뭔가 만족스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느껴지는 게 그래도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좀 희망적인 태도도 보여. 그래서 뭔가 상황이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 좋고 나쁨에 그냥 딱 일시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뭐 이런 정도까지 느껴져. 하나하나 내가 뜯어보고 뭐가 뭔지까지는 아직 연결 안 시켜보더라도 너희들도 그 정도는 공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이 시도 한번 쭉 읽어볼게. 다 봤니? 나는 먼저 물어볼게. 그래도 어떤 거 같아? 뭐 지금 여자친구랑 헤어져 본 적 있는 남자친구랑 헤어져 본 적 있는 그런 친구 있니? 인생에서?
네. 있어.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니? 이걸 보고?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니? 어때? 어떤 감정이 느껴져? 나는 이걸 보고 약간 두 가지가 느껴졌어.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는 좀 이렇게 열반에 들었다. 해탈해. 뭔가 그래. 약간 해탈했다. 그런 마음도 느껴지고 두 번째는 아직 그러지 못했지만 그러고 싶어서 약간 정신승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느껴졌어. 근데 어쨌든 이걸 보고 내가 전달받은 메시지는 어쨌든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어. 회자 정리 거자 필반 뭔지 아니? 그래. 만남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별도 있고 또 이별이 있으면 또 반드시 만남도 따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연의 흐름을 보면서 자연의 명과 암이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아 그래 만나는 거는 어쨌든 헤어짐을 동반하고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나를 성숙해주는 재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 메시지는 뭐야? 괜찮다. 이 또한 가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걸 약간 정신승리시다 이렇게 읽었어. 문제로 한번 풀어보자. 하나하나 시어에 들어가서 보는 거는 문제를 보면서 해도 괜찮아. 어차피 시 보면서 일단 이렇게 볼드 처리가 되어 있잖아, 시에. 그러면 이것들이 뭔가 시에서 재료로 쓰이는 것이고 이것에서 문제가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는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게 지금 당장의 어떤 상징인지를 너희가 읽어 내려가면서 바로 떠올리려면 일단 너무 덜컥거려가지고 시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 오히려 놓치기가 쉽고 첫 번째. 두 번째로 너희들이 그러니까 정답 선지 혹은 오답 선지에 얘가 어떻게 매칭이 될지를 떠올린다 한들 그게 틀릴 거야. 그래서 읽으면서는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하나하나 봅시다. 자,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다는 수필이어서 뺐어. 그리고 가 나에 대한 설명만 이렇게 표시를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주면 돼요. 정답 뭐로 골랐니? 뭐로 골랐어? 2번? 뭐로 골랐니? 5번. 5번? 자,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가는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가 가에 등장하나요? 계절을 나타내려면 아예 그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언급되거나 혹은 정말 여름에밖에 있을 수 없는 예를 들면은 모기가 왱왱거리는 요즘은 가을에 모기가 더 나와. 그치? 한여름엔 너무 더워가지고 모기가 못 산다며. 장구벌레가 다 죽는다며. 삶아지나 봐 장구벌레가. 어쨌든 모기가 왱왱거린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잠자리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이러면 늦여름 초가을 이런 것들 있잖아. 그 다음에 참외가 노랗게 익어가는 이런 거 하면은 뭔가 과일이 익어가는 초가을 이런 식으로 떠올릴 수가 있잖아. 그리고 또 눈이 뽀드득 밟히는 아침 이런 식으로 겨울이겠거니. 그런 식으로 그 계절일 수밖에 없는 소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서늘한 밤 공기 요 정도로 나왔어. 그럼 계절 나타내는 소재 아니야. 그냥 그 시간을 나타내 주는 거지. 그래서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하려면 정말 이건 봄, 이건 여름, 이건 가을, 이건 겨울 이렇게 1대1로 매칭이 돼야 합니다. 그런 거 없죠? 넘어가. 2번. 나는 자연을 관조하며 시적 상황을 탈속적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 정답인 5번 그 다음으로 정답률이 높았어. 그러니까 정답으로 이걸 체크한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 왜 틀렸나 한번 볼게요. 결국에는 이게 지금 틀렸다는 거잖아.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 한번 볼 건데 우리가 이렇게 이 선지를 볼 때 나는 자연을 관조하며 이런 식으로 여기서 좀 끊어볼 거야. 그래서 이 앞에 해당하는 게 맞는지 뒤에 해당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걸로 연결이 되는 게 맞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선지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뭐라고? 이 앞에 자연을 관조하면 앞부분 맞는지 두 번째 그래서 뒤에 결론 부분 맞는지
이게 연결되는 것도 개연성이 있는지 이렇게 나눠서 볼 건데 먼저 자연을 관조한다 맞을까요? 관조한다라고 하면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좀 거리감을 두고서 쭉 살펴보는 그러니까 거기에 쏙 들어가가지고 으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거리를 두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게 관조적인 태도잖아. 자연을 관조하고 있다.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관조를 하고 있어 충분히. 한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자. 시적 상황을 탈속적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탈속적 태도가 뭐지? 탈속적 태도가 뭐지? 속세에서 벗어나지. 맞아. 속세에서 벗어난 거를 탈속적 태도라고 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비가 걸릴 것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함정을 파고는 싶은데 이것도 뭐 탈속적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시비가 걸릴 것 같은 거는 이 탈속적이라고 하는 것 혹은 탈속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했을 때 정확하게 그 뜻이 나와. 그리고 그 뜻이 많아봐야 2개 정도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얘가 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자신 있게 함정을 파놓는단 말이죠. 안 그러면 태클이 걸렸을 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될 거잖아. 그래서 이 탈속적 태도는 뭐냐면 첫 번째로 그 속세에서 벗어남 이라고 하면서 이 속세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그 세속적인 가치, 돈, 명예, 그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런 인기, 권력 이런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건데 이게 그래서 2가지야. 세속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 2번째 뜻으로 연결이 되는데 진짜 속세를 떠나서 산다. 그래서 속세에서 벗어나는 게 이런 가치관 측면에서 벗어나는 것 혹은 물리적으로 진짜 몸이 세속을 떠나는 것, 속세를 떠나는 것 이렇게 2가지 둘 중에서 해당하는 것이 있나? 하면 없어. 근데 우리가 왜 2번을 잘 고르게 되냐면 뭔가 약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약간 이런 태도가 있잖아. 그래서 왠지 되게 매끄럽게 읽힌단 말이지. 하지만 탈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이런 되게 좁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로 가야 돼. 그래서 약간 이별이라고 하는 것에 초연한 태도 하면 정답이 되겠죠. 근데 약간 방향성이 비슷해서 우리가 유혹을 느끼지만 이렇게 탈속적 이런 식의 우리가 좀 낯선 단어 특히 한자어 그리고 사전에 찾으면 나올 것 같은 그런 개념적인 말은 우리 약간 딱 멈춰서서 한번 도끼 눈을 뜨고 봐야 돼. 아 이거 진짜 맞을까? 하고 자연스럽게 읽힌다고 넘어가면 안 돼요. 자 3번은 다에 대한 거라서 우리 다는 수필이라서 오늘 안 다룬다고 했어. 4번 다는 연쇄적 표현을 통해 주체의 태도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맞을까요? 일단 연쇄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건 같은 혹은 유사한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라고 읽을 수가 있잖아. 우리가 가장 그 연쇄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연쇄가 쓰인 것 중에 가장 잘 알고 있는 단어? 그 명사구는 약간 연쇄살인범 뭐 이런 건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같은 사람을 계속 죽일 수는 없으니 비슷한 양상으로 한 범인이 계속해서 살인을 저지를 때 연쇄살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 연쇄적인 거 너무 무섭다. 연쇄적인 표현이 쓰였나 하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쵸? 응, 그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표현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그런 때가 있다. 그런 이거 뭐지? 가. 그런 때가 있다. 그런 때가 있다 이러고 그쵸? 있는가 는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그런 것들이 연쇄적인 표현이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주체의 태도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주체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나요? 했을 때 여기서 NO. 그러니까 3은 볼 것도 없이 NO. 그러니까 1에 해당하는 부분
yes, 2에 해당하는 부분이 no니까 3은 이제 볼 필요도 없죠. 이게 이걸로 연결되는 게 개연성이 있는 볼 필요도 없죠. 그 얘기를 한 거야. 자, 근데 우리가 태도 변화 과정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왜 없어 라고 얘기하면 우리 약간 좀 말문이 일단 막히잖아. 그치? 왜 없어 라고 물어보면 없어서 없다고 하는데 왜 없냐고 하면 뭐라 얘기해야 되지? 싶잖아요. 그게 내 일이야. 왜 없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어쨌든 변화라고 하면은 원래 어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나타나야지 변화가 있다라고 할 거잖아. 그치? 2개 이상의 태도가 있고 그게 달라진 것까지 확인을 해야지 변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2개 이상의 뭐가 변화했다라고 하면 이 대상이잖아. 변화한 대상. 여기서 지금 태도지? 그럼 태도가 2개 이상 있어야 되고 그게 달라졌어야지 변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없다 이거야. 그래서 변화한 게 없다 이거야. 오케이? 넘어가서 5번. 나는 가정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맞아요? 네. 맞아. 그래서 우리 정답 5번입니다. 가정적 상황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보면은 지금 뭐 하면 뭐 할 것이다. 뭐 하면 뭐 하랴.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 좀 더 윗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거. 보이는 거 뭐가 있어? 재민이 보이는 거 뭐가 있어? 네. 졸려? 졸려? 아니, 어떤 게? 가에서 지금 처음 나온 가정적 표현. 여기 지금 하나만 나온 게 아니란 말이야. 가에서 가정적 표현이. 가? 나구나. 나에서 나온 가정적 표현.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서 먼저 보이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 바람, 햇살. 바람, 햇살? 뿐이랴 이런 거? 네. 아니야. 너 어떻게 이거 풀었어? 아니야. 틀렸어. 그거 아니야. 자, 가정이라고 하면 뭐 하면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if 뭐시기 만약 뭐뭐 하다면 뭐뭐 할 것이다. 혹은 만약 뭐뭐 하다면 뭐뭐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식의 표현이 가정이잖아요. 가정을 모르고 가정이 있다고 풀어낸 것은 좀 대단한데? 그 가정이 아닌 줄 알았어. 다른 가정이. 홈 스위트 홈을 말한 거야? 세상에. 가정적인 아버지 할 때? 어쨌든 뭐 맞았으면은 럭키. 자, 눈물이 난다 내가. 자 볼게. 여기 지금 보면 그 그리움 날로 자라면 주먹송이처럼 커갈 땡감들. 이거 가정이야. 어그리? 그 그리움이 날로 자란다는 건 뭐냐면 시간이 흐른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 시간이 흐르면 감이 커질 거야. 감이 잘 자랄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가정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가정은 뭐냐면 자, 저 짙푸른 감들 마침내 형형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세상은 어찌 환하지 않으랴. 하늘은 어찌 부시지 않으랴. 가정이죠? 원래는 감이 버르딩딩 하잖아. 알아? 그 약간 초록빛 도는 감 알지? 그거 진짜 떴다 얘들아. 지금 소름 돋았어. 어쨌든 그 퍼르딩딩한 감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형형 등불을 밝힌대. 이거 너무 근데 표현이 너무 좋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색깔 말하는 거잖아. 등불이 된다는 거잖아. 그 감이 얼마나 잘 익으면은 저렇게 쨍한 등불 같은 색깔이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감이 잘 익어가지고 그 센노란 엄청 거의 붉은색에 가까운 주황색이 되면 그러면 세상이 그걸로 인해 환해진다. 하늘이 그걸로 인해 눈부셔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정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이런 그 감이 익어가는 것처럼 내 아픔도 괜찮아지고 원래 산다는 게 이런 거야. 이런 식의 메시지겠지. 넘어가서 그래서 이거 가정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다를 표시를 죽여놨지만 다에서도 가정적 표현이 나와.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된다는 거.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 볼게. 이거 이 분필 케이스 얘들아 이거 얼마인지 알아?
얼마인데? 10,000원이야 10,000원. 이 분필은 하나에 얼마인 줄 알아? 그거가? 500원이야. 진짜 비싼 거야 정말. 거의 분필계 에르메스다. 오. 이거 답 뭘로 했니? 3번. 3번? 현지 3번 했고 재민이 뭘로 했니? 1번. 1번? 정답은 두둥 1번입니다. 1번이야. 정답은 1번이야. 자,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일단 이런 보기가 나오면 독서에서 보기가 나오면 그건 되게 약간 사후적으로 활용할 만한 재료가 되는 그런 보기가 대부분이야. 그냥 거의 100%에 육박하게 그 독서에 나오는 보기는 독서에서의 지문을 다 이해하고 그 원리를 가지고서 그 보기에다가 갖다 대는 그러니까 자료 해석의 그 기준을 본문에서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그림으로 형상화된 것이 본문에는 말로 풀어져 있어서 거기다가 어떤 그 A, B, C, D 이렇게 표시돼 있으면 이게 그럼 어떤 부품이고 이게 어떤 부품이고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풀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글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보기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보기를 먼저 읽을 필요가 없는데 근데 문학에서는 막 보기 꼭 먼저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 온문 문학이든 산문 문학이든 그걸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어떤 보기는 읽고 나도 그 보기 먼저 문학은 보기 먼저 읽고 풀어야 된다면서요. 근데 이 보기는 그러면은 보고 뭔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데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맛있다 이거. 그게 시 혹은 소설 혹은 뭐 수필 뭐가 됐든 형식적인 내용 표현 기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만 해설을 해주면 먼저 읽을 필요가 없고 근데 뭐 그런 형식적인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되게 정서 태도와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 시의 화자 혹은 그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이걸 집필을 하게 됐는지 어떤 상황에서 펜을 들게 됐는지 그 목적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뭐 일제강점기면 일제강점기 아니면은 뭐 아들을 잃은 뭐 슬픔 막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집필 의도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금 뭐 화자는 뭐 물고기를 보면서 어떤 상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의 메시지와 정서, 태도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그거는 먼저 읽어주는 게 엄청 도움이 많이 돼. 그래서 이 보기는 그러면 먼저 읽었으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얘들아 졸리니? 아니다. 먼저 읽으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그랬을까? 좋았을까? 좋아. 이거 먼저 읽으면 좋아. 왜 이래? 오늘 진짜 왜 이래? 졸려? 아 더워. 좋았을까야. 왜 좋았을까야? 지금 일단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양상이 서로 다르다. 여기까지는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시적인 대상에 대한 얘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도 이미 읽는 게 좋다라고 느꼈어야 돼. 그 다음에 뭐 어떤 암울한 현실 상황, 밤, 빛이 회복되는 미래들 그냥 뭔가 암과 명을 대비시키는데 그게 가와 나에서 각각 다른 태도로 나오고 그게 어떤 주제의식과 연결된다 이런 얘기를 할 거잖아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먼저 읽어주는 게 좋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여기서는 어둠을 어떻게 보고 여기서는 밝은 걸 어떻게 보고 하는지를 한번 같이 보자. 자 그래서 1번 가에서 사방을 둘러보며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고 얘들아 여기 이렇게 작은 따옴표 있는 거 있잖아. 작은 따옴표 있는 거는 뭐 정합 그 뭐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을 할 필요가 없겠지. 그냥 인용한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거 어디를 살펴보면 되겠구나 여기까지만 확인을 하면 되고 여기서는 이게 맞을까 틀릴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이 해설 평가 부분이 맞는지 감상 부분이 맞는지를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뭔가 이 상황 둘러보고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는 걸 확인하고 밤을 지키는 이의 눈을 여기서부터 눈을 피해 다니며 그리운 존재를 찾고 있는
암울한 현실 상황을 보여주는 거. 지금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눈을 피해 다니는, 그리고 그리운 존재를 찾고 있다, 그리고 암울한 현실 상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판단해야겠네, 그치? 눈을 피해 다니나? 밤을 지키는 이의 눈을 피해 다니나? 아니. 아니지! 그리운 존재를 찾고 있는 암울한 현실 상황. 이건 어때? 네. 이건 맞지? 근데 1파트에서 아니지. 나가리. 그래서 적절하지 않아요. 근데 현진이는 왜 1번이 적절하다고 봤을까? 니코틴이 필요하니? 편집할 거야. 눈을 피해 다니는 게 아니지. 봐봐. 이게 지금 그 같은 그 연쇄적인 표현, 이거 아까 문제 선지 있었지. 연쇄적인 표현 맞다 했었지. 지금 여기 보면 연쇄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되게 좀 병렬적으로 쓰인 파트가 있잖아. 보면은 사방을 둘러보아도, 얘들아, 네 번째 행, 4행, 여기 지금 이 시는 연이 없잖아.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연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4행을 보면 사방을 둘러보아도 부터, 잠깐 이거 지금 여기서부터 장면이지. 사방을 둘러보고 있어 지금 시적 화자가. 그 다음에 먼저 등불 하나 켜드니 보이지 않고 했지. 사방을 둘러봤는데 등불을 켜드니가 안 보인다. 그리고 거기에 똑같은 위치로서, 똑같은 역할로서 연결되고 있는 게 뭐야? 등불 뒤에 속삭이며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는다, 이러지. 그러니까 등불을 하나 켜든 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상황이 A고, 등불 뒤에 속삭이며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이 B라고 했을 때 A와 B의 상황이 같은 역할이야? 아니면 다른 역할이야? 다시 얘기할게. 자, 사방을 둘러봤어, 이 시의 화자가. 근데 등불 하나 켜든 이 보이지 않고 A, 그리고 등불 뒤에 속삭이며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B. 이거 같은 역할의 상황이야? 그러니까 같은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다른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야? 같은 거 아닌가? 같은 거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이 시의 화자한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왜 헷갈렸을까? 왜 현진이가 헷갈렸을까를 내가 한번 빙의가 돼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지금 밝음과 어두움의 이미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밤을 지킨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가에서 밤이 안 좋은 상황인 건데, 암울한 상황인 건데, 그거를 지켜? 막 마이 프레셔스 하면서 그 밤을 지켜? 그러면 이 사람 나쁜 사람이겠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맞아?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이제 잊혀진 목소리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찾는 사람과 숨는 사람의 역할이 나눠진 거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내가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이 시에서 같은 시행의 구조, 같은 문장의 구조가 반복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어 혹은 뭐 시구가 약간씩 변주가 된다고 했을 때 그거는 같다고 봐줘야 돼. 거기에 느끼는 시적 화자의 그 가치 판단이 같은 결로 간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일단 그거는 그냥 규칙이야. 시에서의 규칙이야. 뭔가 변주가 되고 있으면 그건 다 같은 역할로 가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녀여,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우리들의 뭐 사랑을 위하여서는 아니다. 직녀여,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그리고 바람이 있어야 하네. 그리고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했지? 아무튼 또 뭐가 있어야 된다 했어. 뭐가 있어야 된다. 뭐 불타는 홀몬만이 있어야 하네.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랑 그리고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을 같은 걸로 봐야 돼. 그러니까 사랑은 곧 이 사람한테 그리움인 거야. 그리움도 사랑인 거야. 그리고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근데 이별 좋은 거 아니겠지. 일단은 이별 안 좋잖아.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람이 있어야 하네. 뭐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하면 이별도 바람도 사랑하고 그리움을 완성시켜주는 어떤 그
제약 조건, 장애물 이런 역할을 하겠구나 라고 동등한 위치로 봐줘야 돼. 동등한 역할, 동등한 입장으로 봐줘야 돼. 그 시에서 어떤 문장 구조에 어떤 식으로 박혀 들어가 있는지를 볼 때. 마찬가지로 얘도 등불 하나 켜둔 이와 등불 뒤에 속삭이며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를 내는 그 사람은 동일한 역할이야, 이 사람한테. 그래서 밤을 막 이렇게 막 지키고선 계속 밤이어야 해 이런 게 아니라, 알겠니?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가 틀린 거냐면 시에서도 장면이 있어. 시에서도 씬이 있어. 그래서 두고 온 것들이 빛나는 때가 있다. 빛나는 때를 위해 소금을 뿌리며 우리는 이 저녁을 떠돌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뭔가 문제를 탁 던지는 오프닝이야, 이 시에서. 자, 그 다음에 씬이 바뀌어요. 시의 화자가 사방을 둘러봐도 등불 하나 켜두니 보이지 않고 등불 뒤에 속삭이며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는다, 이래. 이게 뭐냐면 이 보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밤의 상황에서 뭔가 잘 안 풀리고 있는 거야. 잘 안 풀리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자기랑 함께 할 이들이 없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등불 켜둔 사람, 그리고 등불 뒤에 속삭이며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가 그 힘든 시간을 같이 나아가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걸 거란 말이야. 괜찮아, 여기까지? 그래서 밤을 지키는 그 파수꾼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 사람의 눈을 피해 다녀야 된다. 이게 지금 1번이 틀린 얘기가 돼.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들리지 않는다 하고 또 씬이 바뀌어야 돼. 근데 현지가 그걸 연결해서 읽었다면서. 들리지 않는다 하고, 자, 지금 보면은 왜 씬이 바뀌어야 되냐면, 왜 씬이 바뀌어야 될까? 왜 씬이 바뀌어야 되냐면 지금 가가 시작할 때 두고 온 것들이 빛나는 때가 있다 하고 시작했지. 그렇게 시작했지. 그러니까 같은 구조지. 잊혀진 목소리가 살아나는 때가 있다. 같은 구조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환이 또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씬이 바뀌는 거야. 시에서의 씬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연 구분이 없지만 3행까지 쓰고 엔터 치고 엔터 한 번 더 치고 사방을 둘러봐도 이렇게 됐었어야 조금 더 자연스럽지. 만약에 행뿐만이 아니라 연까지도 써야지 라고 한다면. 근데 그렇게 친절하진 않아요. 그래서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는다 하고 또 엔터 2번 치고 잊혀진 목소리가 살아나는 때가 있다 하고 들어가는 거지. 자, 잊혀진 한 목소리, 잊혀진 다른 목소리의 끝을 찾아 목매이게 부르짖다 잦아드는 때가 있다. 그리고 또 엔터 2번 칠 수 있겠지. 잦아드는 외마디 소리를 찾아 칼날 세우고 우리는 이 새벽길 숨 가쁘게 넘고 있는가. 하늘 올려보아도 함께 어둠 지새던 별 하나 눈 뜨지 않는다. 여기까지 뭐 연결시켜서 읽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엔터 2번 치고 그래도 두고 온 것들은 빛나는가. 빛을 뿜으면서 한 번은 되살아나는가. 우리가 뿌린 소금들 반짝반짝 별빛이 되어 오던 길 환히 비춰주고 있으니. 여기까지 또 한 덩어리겠죠? 마지막에 4개 줄만 좋은 얘기야. 그 앞에는 계속 안 좋은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그래도 살아나는 때가 있다, 두고 온 것들이 빛나는 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암시를 하고 있지. 약간씩 그 희망적인 부분이 중간중간에 찾아와 줄 거라고 하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한 번씩 그렇게 되살아가면서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시로 이제 읽히는 건데, 근데 그래서 여기 지금 시행 구분만 있고 시연에 대한 구분은 없지만 장면 전환을 생각하면서 읽어주면 조금 더 해석이 쉬웠을 것 같아. 조금 해석이 길어졌는데, 자, 2번 가에서 오던 길을 소금들이 환히 비춰주는 것은 두고 온 것들이 되살아날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는 점에서 빛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실현될 수 있음을 암시하겠군. 이거 뭐 어렵지 않게 맞는 걸로 할 수 있겠죠? 잠깐, 그러면은 현지 다 뭐 골랐댔지? 5번? 3번? 3번 볼게. 나에서 반짝이는 잎새와 그늘을 함께 지닌 감나무 아래에 평상을 놓는 것은 밝음과 어두움이 어우러져 있는 자연에서 내면에 대한 성찰을 이어가고 있음을 나타내는군. 자, 일단 이 낫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같이 동시에 일어나고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것도 다 나쁘다, 좋다라고 하기보단 그냥 공존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별과 만남 이런 것도 공존하는 것이고, 그냥 그래서 I'm okay 뭐 이런 시라고 했었잖아. 그랬을 때 반짝이는 잎새와 그늘을
감나무가 둘 다 가지고 있어. 그늘이 뭐야? 어둠이겠지. 반짝이는 잎새가 뭐겠어? 빛이겠지. 빛이겠지. 밝은 거겠지. 그래서 밝음과 어두움의 이미지가 감나무에 둘 다 있어. 근데 내가 그 아래 평상을 놓고 있어. 그러면 거기서 내면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어때? 괜찮죠? 이제 괜찮아? 자, 4번. 가에서 별 하나 눈 뜨지 않는 밤은, 별 하나 눈 뜨지 않는 밤은 밝음이겠어요? 어둠이겠어요? 어둠이죠. 그런 밤은 함께하던 이가 보이지 않는 상실의 상황.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나에서 잠 뒤척이는 밤, 밝음이야 어둠이야? 어둠이지. 마음이 감처럼 익어가는데, 이거 성숙이라고 했지. 익어가는 거. 거기에 필요한 시간을 의미한다. 어때? 괜찮아? 자, 왜냐면은 그게 여기 보면 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 그래 밤이면 잠 뒤척여,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보고, 뭐 새벽이면 깨가지고 뭐 계곡 물소리도 들어보게. 그 다음에 그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그 기다림이 날로 익으니 이런단 말이야. 괜찮지? 성숙으로 연결되는 거 맞죠? 자, 5번. 가에서 빛나는 때를 위해, 빛나는 때 밝음이에요 어둠이에요? 밝음이지? 저녁부터 새벽까지 길을 걷는 행동과 나에서 짙푸른 감들이 등불을 밝힐 것. 짙푸른 감 밝음이에요 어둠이에요? 아직 어둠이야. 짙푸른 감은 성숙의 시간을 거치지 못한 그 퍼르딩딩한 상태란 말이지. 짙푸른이라고 했잖아. 심지어 그냥 약간 퍼르딩딩한 뭐 초록빛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짙푸른이라고 한 거가 여기서는 어두움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등불을 밝힐 것. 이거는 밝음이겠네. 그랬을 때 밝음이 나타날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결국에는 밝음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괜찮죠? 자, 그리고 이거는 OX로 판단을 할 거야. 답을 알려주자면 5555입니다. 5555. 얼마나 맞췄어? 얼마나 맞췄어요? 555? 하나 틀렸. 하나 틀렸어? 현진이는? 아, 이렇게 풀었어? 아, 내가 설명을 안 해줬구나. 안 해줬나? 저한테 맞았어요. 진짜? 그래. 555야 555. 자, 기억이 목매이게 부르짖는 것과 니은을 찾고자 숨가쁘게 길을 넘는 것에는 모두 대상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드러난다. 괜찮나요? 응, 그치? 뭔가 지금 어떤 갈급하게 원하는, 소망하는 대상이 있었잖아, 가에서. 그리고 자, 2번은 다에 대한 손지라서 넘어가고, 3번 기억이 잦아드는 것은 다른 목소리의 끝에 닿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 기억이 잦아드는 것은, 한 목소리가 잦아드는 것은 다른 목소리의 끝에 닿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른 목소리의 끝을 찾다가 잦아든다며 닿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 5죠? 4번 기억은 잊혀진 상태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사자가 생각하는 대상이다. 이거 4번으로 고른 거 만약에 이게 그냥 진짜 객관식으로 내가 풀려고 했으면 4번이 답이긴 해. 근데 그게 답이, 이거는 맞아. 여기 앞에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5야. 그래서 이 뒤에 디귿과 리을은 다에서 나오는 건데 거기서 오답으로 되거든. 여기까지만 보면 맞다고 체크를 해야 돼. 근데 시험을 보면은 맞다고 했겠죠. 이것이 이 객관식 문제가 가지고 있는 나쁜 점이다. 아주 현진이가 이걸 맞추게 되는 것이. 난 미신이다. 어쨌든 자, 볼게. 자, 잊혀진 상태야. 잊혀진 상태이지만 여기까지는 맞다고 봤니? 잊혀진 상태? 그치? 네. 그리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럼 아니라고 본 거야? 네. 오. 왜? 이미 살아났다고 봤어? 이거 이미 살아났다고 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라고 본 건가? 그냥 찍었나? 다시 살아나는 대상이 응. 이제 본인이 아니니까 희생하는 존재지. 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두고 온 것들, 이 빛나는 때가 있다.
이거랑 잊혀진 목소리가 살아나는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같은 구조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까지는 괜찮지. 그리고 두고 온 것들이 빛난다, 한 번씩 되살아난다 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것도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봤을 때 그러면 두고 온 것들이 한 번씩 되살아나면서 빛이 난다 라고 하는 게 결국엔 잊혀진 목소리가 살아나는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거 동의돼? 네. 그리고 잊혀진 목소리가 살아나는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잊혀진 한 목소리라고 하는 그 기억과 다른 목소리라고 하는 그 대상 그리고 잦아드는 외마디 소리라고 하는 것 이것들이 다 이 화자가 뭔가 찾으려고 하는 대상인 거에 동의? 네. 그러면 같은 거야. 똑같은 입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두고 온 것들이 빛나는 그때 그리고 잊혀진 목소리가 살아나는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잊혀진 한 목소리도 맞다. 해서 4번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5번 넘어갈게. 니은을 찾기 위해 화자는 미세한 소리에도 칼날을 세우듯이 민감하게 반응하려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 칼날을 세우듯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라고 하는 것이 왠지 부정적으로 느껴져서 아니라고 했을 것 같아. 왜냐면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이잖아. 찾는 대상이잖아. 근데 그거를 찾기 위해서 칼날을 세우듯이 민감하게 반응하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 약간 강하게 느껴가지고 좀 꼬름한데 하면서 맞다고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거는 칼날을 세운다 이걸 약간 한자어로 표현을 하자면 예리하다라고 할 수 있어. 예리하다 그리고 예민하다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말 표현을 바꿔준다고 하면 그렇게 나쁘게 안 느껴지지. 그리고 이거 그렇게 표현하면은 맞아요? 네. 그치? 응. 찾고 싶어. 너무 찾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 그거 아니야? 왔나? 다시 살아났나? 밝아졌나? 이러면서 계속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지. 거기에 되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빠르게 반응하고 싶어 하는 그런 태도다라고 하면은 괜찮죠? 맞아요. 자, 숙제. 끝이 아니구나. A부터 E를 중심으로 나를 이해하는 내용. 이거 없어? 네, 없는데. 헐. 여기까지 하자. 아니다. 지금 풀자. A부터 E를 중심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자. 바로 실시간 투표. 1번부터 한번 OX 한번 얘기 들어보자. 화자는 A가 흔드는 것이 감나무 잎새뿐이라고 여기다가 B를 보면서 그 생각을 바로잡고 있다. 자, 바람만 감나무 잎새를 흔든다고 생각하다가 오색 딱따구리를 보고 나서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맞아요? 네. 아니지? 응. 아니야. 자, 화자는 B가 내는 소리, 오색 딱따구리가 내는 소리랑 C 청설모의 움직임을 통해서 감나무 열매가 충분히 익었나 안 익었나 그거를 확인해가지고 좀 잘 익은 것 같은디 하고 짐작하고 있다. 맞아요? 아니. 아니지. 뭔 소리야 이게. 자, 3번. 자, 화자는 오색 딱따구리랑 청설모가 감나무에서 만났다가 한순간에 되게 브로큰 됐어요. 둘이 잠깐 만났다 헤어졌나봐. 그걸 보면서 내 사랑도 끝났다. 맞아요? 너무 웃기지 않아? 이선지 나 이거 너무 웃겼는데? 나만 웃겼어? 너무 웃기지 않아? 오색 딱따구리랑 청설모가 잠깐 만났다 결렬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오랫동안 못 만났나 봐. 나만 웃긴가 봐. 자, 4번. 화자는 오색 딱따구리랑 청설모가 감나무를 떠난 후에 그 다음에 흰 구름과 장대비가 오는 것을 보며 머지않아 나한테도 뉴 러브가 오겠군 이라고 생각한대. 뭐죠? 네. 아니지, 뭔 소리야. 다 5번이겠네. 화자는 감나무 열매가 자라는 상황에서 흰 구름을 만나기도 하고 장대비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미닝풀하다고 생각한다. 괜찮아요? 네. 끝. 있습니다. 자, 숙제.
굿. 네. 체크했죠? 네. 고생하셨습니다.